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그리고 이고은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먼저 어떤 소식 알아보죠? 네, 오늘 양곡관리법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양곡관리법 이야기 워낙 맞아요. 많이 나오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하실 것 같아서 민주당은 1호 민생 법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만큼 많은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서 저희가 특집으로 이 양곡관리법 파헤치기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이고은 그럼 전 나가 평론가와 있을게요. 잠시 나가 계셔도 저희 해주시죠. 저희가 이고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이 법안의 역사가 긴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가요? 말씀하셨다시피 양곡관리법이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처음 제정된 법입니다. 쌀을 비롯해서 밀이나 콩 이런 다양한 양곡, 그야말로 곡식류에 대한 수급을 관리하고 또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국민 경제에도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식량이 지금과 같이 풍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양곡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고요. 그 초창기의 법안을 찾아보니까 양곡을 만약에 허가받지 않고 밀수출할 경우에는 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강력한 법안이었습니다. 무섭네. 굉장히 무섭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시점에서 보면 너무 과한처벌이잖아요. 네. 그래서 법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인데 이 1980년대 이후부터는 쌀 자급이 이루어지면서 또 그 공급량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쌀 수출이 허용돼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고 또 94년도부터 수급 조절을 위해서 쌀 수출도 허용이 됐습니다. 네, 이 법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앞서 평론가께서 쌀을 비롯해서 밀, 콩 등 다양한 양곡을 관리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정부가 그 양곡들을 모두 다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조건 다 정부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을 매해 정하고 또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내에 보면은 이 정부 관리 양곡이라는 개념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정부 관리 양곡의 수급 계획을 세우고요. 또 수요량, 공급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특정 양곡이 과잉 생산됐을 경우에 매해 수매 그리고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법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 양곡 중에서도 쌀의 초과 생산량에 대한 정부의 매입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법안이잖아요. 이 네, 법안 좀 살펴봐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식이 쌀이다 보니까 쌀 생산과 소비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번에 그 중요한 법 조항, 이 제16조 4항을 보겠습니다. 개정안 이전의 법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미곡 그러니까 즉 쌀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요. 네.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국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수확기에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로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수치인데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이 3에서 5% 늘어서 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 쌀 가격이 5에서 8%로 떨어질 경우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여기에도 약간의 히스토리가 있는 것이 원래 민주당의 개정안은 그 초과 생산량의 3%가 높아지거나 혹은 쌀 가격이 5% 하락이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안은 이 국회의장 등의 중재를 거쳐서 3에서 5% 그리고 5에서 8%라는 어떤 그 레인지가 생긴 그러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민주당 개정안은 이 시장 격리를 의무화한다라는 그 기준을 3% 이상인 경우, 5% 이상인 경우라고 정한 반면에 이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어떤 범위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의무 매입을 하는 것에 어떤 일종의 재량권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려면 이제는 이제 초과 생산량이 5% 이상이거나 또는 쌀 가격이 8% 이상 하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초반에 이 양곡관리법 이야기할 때만 해도 3%, 5%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레인지가 생겼었군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이 법이 처음에 생길 때는 쌀을 외국에 팔면 처벌할 정도로 쌀이 귀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쌀 소비를 너무 안 해서 남아돌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의무 수매를 해야 한다라는 법에 이제 의미가 이렇게 바뀐 건데요. 그만큼 이게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좀 바뀌는 법안인 것 같네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또 식량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이 취지가 사실 정당하죠. 그러니까 쌀수급 관리의 필요성과 가치는 우리 헌법에도 담겨져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헌법 123조 4항을 보면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전략 자원이자 또 식량 안보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것이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근에 특히 쌀값이 많이 떨어진 것이 계기가 됐고요. 통계청 발표를 보면은 지난해 쌀값이 데이터를 축적해온 45년 중에서 가장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국민 1인당 쌀 소비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 생산량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인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상당히 떨어진 것이어서 수급 상황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사실 이 법안을 두고 여야가 굉장히 입장차가 크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농가소득,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이 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까지 현행 그 이전의 법으로는 양곡 관리를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적용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쌀값 하락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정부가 의무 조항을 가질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 바로 이 법안 개정안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 개정안이 쌀을 초과 생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뭐 보관 비용을 늘릴 수 있고 또 농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라면서 이 법안 처리에 반대를 해왔던 거고요. 결국 보수 정부가 주요 가치로 삼는 이 시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이유 그리고 민주당은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해온 겁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달 23일에 이 개정안이 이 거대 야당의 어떤 그 노력으로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또 지난 4일에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겁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데 정말 이렇게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매입을 해주면 정부 여당이 우려하는 대로 쌀값이 떨어지고 농업 경쟁력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려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쌀 수매 기준을 개정한 내용 외에도 이 재배 면적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신설이 된 건데 농림부 장관이 미국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또 주요 곡물의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벼 이외 작물의 재배 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한다. 그리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이 농작물의 그 재배 면적 관리를 한다 이런 취지인데 민주당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전에 재배 면적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뭐 풍년이 있다든지 그런 그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쌀을 의무 매입하게 해야 한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쌀 농업도 사실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 경제성 무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꼭 필요한 법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국민들이나 아니면 농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우선 농민들 입장을 보면 지난달 24일이죠. 국회 본회의를 이 개정안이 통과한 그 다음 날에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서 농민은 빠져 있다. 식량 위기를 대비하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량권을 보다 높여준 수정안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취지에서 불만을 표했고요. 네. 또 시장 논리를 앞세운 정부 여당에도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국민 여론도 현재는 좋지만은 않은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이죠. 한국갤럽이 지난 4에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쌀값 안정화 그리고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60%에 달했고요. 네. 또 쌀 공급 과잉, 또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28%로 나타났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이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48% 그리고 긍정적인 의견은 33%였습니다. 네, 농민들과 국민들의 여론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양곡관리법 전체에 대해서 다양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어요. 3선의 윤재옥 의원이 당선됐네요. 네, 3선의 대구 달서을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오늘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경쟁자였죠. 4선의 경기 안성 김학용 의원을 제치고 재적 의원 109명 중 65명의 지지를 얻어서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그 현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서 민주당과 협상을 주도해온 인물이고요. 또 지난 대선에서는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지냈고 또 친윤 성향의 의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TK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 부울경 PK 지역의 현역 의원들까지도 공천 시즌마다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이 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겨냥한 듯이 내년 총선에서 누구도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그 본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앵커께서 예. 긴 침묵을 깨실 시간이 되셨어요. 난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아쉽네요.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뭐 이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뭐 예상했다 예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원내대표 선거라는 거는요. 뭐 예전에도 정당 출입하셨잖아요. 네네. 이 평론가님도. 근데 이 의원들이요 가장 좀 좋지 않은 이 유권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선거를 많이 해본 분들이어가지고 이 원내대표 선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속을 알 수 없는 유권자들, 최악의 유권자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영남권 의원들이 이 윤 의원 지지로 좀 가기 시작한다, 뭐 단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 선거 전에. 그래서 진짜 그럴까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남당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남당의 이미지가 강화된 것이 영남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그렇게 나쁘냐?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래서 저는 인지도 면이나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예상한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지금 경쟁자가 이제 수도권의 김학용 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수도권 후보가 아니라 TK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당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영남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지층 외연 확대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사실 김기현 대표가 이 전당대회 당시에도 인지도가 높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당의 투톱이 인지도가 그다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닌 정치인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것이 단점이라면 장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첫째 고정 지지층이 보다 탄탄하게 될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이 영남당이라는 지역 이미지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임 윤 원내대표의 이 특징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된 민주당 아마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 신임 원내대표가 얘기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뭐냐면 거대 야당의 복지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어떻게 하면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올지 때로는 피의자 이미지도 필요한 거고 이런 거를 적재적소에 잘 구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좀 긴장해야 될 겁니다. 네, 영남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또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그렇죠. 승화될 수도 있겠네요. 자, 전략가라고 분석해 주신 윤재욱 신임 원내대표의 앞에 놓인 과제들이 좀 많아 보이죠. 네. 일단 현재 여야가 극명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윤 신임 원내대표가 이 거대 야당의 입법 공세를 우선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당장 4월 임시국회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데요. 그 앞서도 길게 분석했던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뭐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등 이 야당이 주도해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했거나 또 그 수순을 밟고 있는 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인데요. 또 민주당이 이른바 그 쌍특검이죠.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라는 목표가 있고 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여당 원내대표니까 당연히 놓인 난제가 많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당정 지지율이 모두 동반 하락세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 4.5 재보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완패하는 등 민심 이반 현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아까 앵커께서 이제 영남 정당 강화라는 측면에서 또 얘기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총선에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지레 포기하는 건가라는 좀 우려가 들기도 해요. 그래서 네. 여당의 어떤 조급함이 좀 읽히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전략가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기 때문에 또 다양한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뭐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일단은 앞으로 지켜보는 걸로 하고 저희는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여론조사의 내용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어떻게 나왔죠? 네, 소폭 상승을 했는데 그 소폭 1%포인트입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1%, 부정평가는 또 61%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정평가도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상승한 수치고요. 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앞서서 그 외교와 일본 관계 개선 그리고 노조 대응 등이 8% 정도로 상위를 차지했고요. 부정평가 이유도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15%로 상위에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과 부정평가 모두 일본 외교 관계 문제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3월 중순부터 계속 네. 이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긍정, 부정 모두 1%포인트라는 아주 소폭의 상승만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보다는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한 발언이 있어요. 예. 연말까지 윤 대통령이나 여당이 지지율 40에서 45% 넘기지 못하면 내년 총선 어둡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는데요.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거기까지 미치려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 당연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뭐 이재호 의원께서도 정치 쪽에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발표된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뷴 여론조사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때도 0.7%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여론조사와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앞에서 봤을 때에는 최소한 하락세는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좋게 본다가 33,
좋게 보지 않는다가 48예요. 48%. 음. 그리고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농가 소득에 찬성한다가 60%, 공급 과잉 재정 부담 늘어난다 반대가 28%. 이것만 보면 1% 오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요거 읽어드린 뭐 양곡관리법이나 거부권은 사실 거부권은 입법권의 침해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대답하지만 또 대통령 지지율은 또 다르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항은 항상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항에 있어서 자기 생각보다는 정답을 맞추려는 성향이 많거든요. 응답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총선까지 1년 남았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구도인데 어떤 선거 구도가 펼쳐지냐. 특히 이제 선거구도 대충 얘기한다면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인데 어떤 것이 더 우세하느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북한이 강한 도발을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고 지금 우리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지금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또 이와 관련한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내년 총선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 중에 누가 당선돼야 하느냐 하는 조사가 있었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앞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치러진 내용입니다. 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의견이 50%, 그리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그 반대로 내용이 바뀌었네요. 죄송해요. 여당 후보가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50%, 그리고 야당 후보가 많이 돼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괜찮아요. 다시 많이 당황하셨죠? 하겠습니다. 예. 많이 이게 당황했습니다. 뭐냐면 여당 다수 의견. 그러니까 네네. 서울에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게 40. 서울에서는 야당 다수가 50%, 인천 경기는 여당 다수 35, 야당 다수가 50이고 뭐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네네. 야당이 50%, 여당이 36%로 야당이 더 앞섰어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한 달 전 같은 조사에서는 그 수치가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라는 견제론이 44%, 그리고 현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의견이 42%로 그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여론이 좀 많이 정부 입장에서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지난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2020년 21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2019년에 치러진 조사를 보면 여당을 지지하는 의견이 47%,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는 의견이 37%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의견이 좀 더 높았었거든요. 이제 이것과 비교를 하면 좀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또 통상 그 정부 임기 초반에는 총선을 앞두고 이 현 정권의 힘을 좀 실어줘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직 1년 정도 그 시간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난 총선과 비교를 해보면 그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모습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21대 총선과 비교하기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대 총선은 왜냐하면 첫째 탄핵 충격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진 선거였고 둘째 이때 코로나가 엄청나게 이 기승을 부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가 재난지원금도 주고 막 적극적인 대책을 하고 이런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을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얘기하기 힘들다. 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다뤄볼 소식인데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오늘 광주를 찾았네요. 광주 네. 소식 전해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았는데 지난달 말에 당직 개편을 단행한 이후로 처음이고 또 4.5 재보선 결과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찾은 거죠. 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 당직 개편에서 임명된 광주 지역구 송갑석 최고위원에게 첫 발언 기회를 주는 등 호남 민심에 더욱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지도부에서 잇따라 실언 논란으로 구설에 휘말리고 있고요. 또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 재보선에서 패배하는 등 좀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인데 민주당이 호남을 찾은 것은 이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호남 민심을
확실히 다지기에 나섰고 또 당 지지율 상승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께서도 해석을 해주셨는데 앵커께서 보시기에는 이 대표가 지금 호남을 찾은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호남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의 텃밭임은 분명하지만 이 호남과의 지역적 연계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사실은 영남 성격이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 흔들리면 과거 20대 총선이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대 총선 때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한 3석 빼놓고 다 완전히 휩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가 볼 때 호남 다지기에 나섰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근데요. 해보죠. 김영민 아나운서가 오늘까지만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 마지막 그렇죠. 방송이 예. 됩니다. 그렇죠. 뭐 한마디 할 시간을 좀 주시나요? 그럼요. 잠깐 얘기해야죠. 아유, 감사해요. 저 이 뉴스 인앤아웃이 작년 4월 4일에 탄생했었어요. 이 코너가. 제가 그 탄생을 이제 함께 한 멤버였는데 1년을 꽉 채워서 이제 개근을 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신에 저는 또 끝나지 않고 이슈 앤 피플 앞으로 하죠? 이슈 앤 피플도 가지만 또 정면승부 2부 끝나고 하는 6시 뉴스에서 제가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 그래요. 테니까요. 네.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영광이었습니다. 아이고 뭐 내가 얼마나 고마운데. 어쨌든 김영민 아나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고은 평론가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